청취자님, 저기 고깃집 가시면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갈비 자주 드시잖아요. 아, 상상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네요. 그 고소한 기름 냄새. 그쵸? 그 눈꽃처럼 피어난 완벽한 마블링을 보면서 혹시 이게 한때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그 무시무시한 몽골 제국의 기병대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설마 불판이 소갈비랑 몽골 기병대요?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사료들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부르는 이 소갈비나 내장, 구이, 이 유별난 고기 사랑이 사실 13세기 고려와 몽골 사이에 엄청난 전쟁, 그리고 문화 충돌이 남긴 유산이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준비된 역사 문헌들을 샅샅이 분석해 볼 텐데요. 진짜 흥미로운 게 고려 후기 문헌들에 갑자기 고기 여기가 뜬금없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고려시대면 철저한 불교 국가잖아요. 살생을 엄청 금기시했을 텐데.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육식을 엄격하게 억제하던 그런 채식 위주의 평온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게 바로 1218년에 시작된 몽골의 침입이 거네요. 네, 몽골군이 거란족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고려 국경을 넘으면서 사실상 식문화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청취자님 생각을 해보면요.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를 천도하면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처절한 전쟁을 하잖아요. 그쵸, 아주 끔찍한 항쟁이었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육식 열풍으로 이어졌는지 그 연결고리가 한 번에 확 와닿진 않거든요. 그게 1259년에 고려가 결국 투항을 하고요. 1274년에 충렬왕이 쿠빌라이 황제의 딸인 제국대장 공주랑 혼인을 하잖아요. 아, 본격적으로 황실의 사위, 나라, 즉 부마국이 되는 그 시점이군요. 네,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무려 150년 동안 고려랑 몽골이 아주 끈끈하면서도 강압적인 교류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고려 왕족이나 엘리트 관료들이 몽골의 수도였던 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엄청 많이 갔겠네요. 맞아요. 거기서 아주 오랜 기간 머물게 되는데 당시 대도는 그냥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몽골 문화가 곧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거죠. 아,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자들이 매일같이 즐기는 그 화려한 고기 파티를 고려 엘리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수백 년 동안 불교 윤리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 육식 본명이 몽골이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딱 만나면서 완전히 봉인해제 돼버린 겁니다. 와, 청취자님 이거 약간 상상이 가지 않으세요? 그 오랫동안 엄격하게 비건 다이어트를 강요받던 사람이 갑자기 최고급 뷔페에 뚝 떨어져서 식욕이 폭발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유가 딱 맞네요. 억눌렸던 식욕이 막 폭발하는데 심지어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아주 완벽한 명분까지 얻은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 지식인들 기록을 보면 핑계가 진짜 노골적이더라고요.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쓴 동문선 보셨죠? 아, 네. 거기서 기름지고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맞아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아예 대놓고 육식을 옹호하잖아요. 불교 국가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합리화 아닌가요? 사실 합리화를 넘어선 거의 광적인 열광이었어요. 이색이라는 학자는 모근시고에서 지인한테 소고기랑 쌀을 선물로 받고 시를 썼는데 네, 뭐라고 썼나요? 띠집에 갑자기 광채가 발하네 이렇게 감격해서 적어놨어요. 세상에, 소고기가 들어오니까 초라한 내 집에 빛이 난다고요. 고기가 얼마나 압도적인 선망의 대상이었는지 확 느껴지네요. 심지어 당시에 쓰이던 중국어 회화 교재인 노걸대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걸 넘어서 취향이 엄청나게 디테일해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저도 그 부분 보고 진짜 빵 터졌어요. 거기에 막 고기를 사도 살코기만 있는 건 안 산다. 무조건 갈비가 붙은 것을 산다. 이렇게 콕 집어서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회화 교재에 그런 실용적인 문장이 있다는 건 당시 고려 상인들이나 관리들이 정육점 가서 아저씨 퍽퍽한 살코기 말고 무조건 뼈에 붙은 갈비로 주세요. 이러는 게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3세기에 그 뼈에 붙은 기름진 고기가 최고라는 갈비의 비약을 완벽하게 간파한 거잖아요. 갈비뿐만이 아니에요. 살코기랑 갈비를 넘어서 막 내장까지 동물의 모든 부위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내장구이까지요. 네, 충해왕 때 마계량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일화가 아주 상징적이에요. 이 사람이 소내장 하도 즐겨 먹어서 백성들이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막 조롱을 했거든요. 뭐라고 조롱했는데요? 말이 소를 먹는다 이러면서요. 마계량의 성씨가 말 맞자였으니까요. 아하하, 말이 소내장을 파먹는다. 진짜 내장구이 매니아의 시조새 같은 분이네요.
근데 지배층이 북경 가서 고기 맛을 알아온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반 사회로까지 그렇게 빨리 퍼졌다는 게 놀라워요. 일반 사회를 넘어서 심지어 절에 있는 승려들마저 흔들렸다니까요. 네. 아무리 그래도 스님들은 살생 금지인데 고기를 드셨다고요? 충선왕이 왕윤사라는 절에 행차를 했는데 승려들이 왕한테 차를 대접하면서 무려 고기 반찬을 같이 내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와, 종교의 심장부에서조차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육식 열풍이 도덕이나 규범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쓰나미였네요. 이 쓰나미의 규모를 경제적인 수치로 증명해주는 기록도 하나 있어요. 고려사 기록을 보면 1389년에 고려가 유구국, 그러니까 지금의 오키나와에서 후추를 무려 300근이나 수입하거든요. 후추 300근이요? 당시의 후추는 실크로드 거쳐서 오는 거라 거의 금값 아니었나요? 맞아요. 무게를 달아서 금이랑 똑같이 교환할 정도였죠. 그런 최고급 향신료를 국가 차원에서 300근이나 들여왔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죠. 보통 후추를 고기 누린내 잡고 풍미 끌어올리는 데 쓰잖아요. 금값인 향신료를 그렇게 대량으로 사들일 만큼 당시에 고기를 더 맛있게 먹겠다는 국가적인 집착이 폭발해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완전 미식의 영역으로 진입한 겁니다. 진짜 글로벌 미식 문화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미각 DNA 자체가 영구적으로 변해버린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약간 논리적으로 큰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청취자님들도 지금쯤 궁금하실 텐데 아무리 갈비가 맛있고 내장이 고소하다고 쳐도 불판에 올릴 그 소 자체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고려는 원래 소를 방목해서 막 대량으로 키우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온 국민에 심지어 스님들까지 고기 반찬을 먹을 정도로 도대체 그 엄청난 수의 소가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요? 그 공급의 미스테리를 풀려면 다시 몽골 제국의 아주 거대한 전쟁사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전쟁사요? 개인의 식욕 뒤에 뭐 전쟁 물자 조달 같은 게 엮여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1271년에 몽골의 쿠빌라이 황제가 일본 원정을 딱 결신하거든요. 바다 건너서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려면 식량도 나르고 무기도 나를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배에 실어야 할 텐데. 그래서 몽골이 전초기지 역할을 하던 고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소 3,000마리를 징발해서 바쳐라. 3,000마리요? 아니, 아까 육식 문화도 없었고 목축업도 발달 안 했다면서요. 13세기 고려 상황에서 3,000마리가 가당키나 한 숫자입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였죠. 고려 정부가 전국의 관리들을 다 보내서 농가들을 진짜 이잡듯이 샅샅이 쥐어짰는데 겨우 990마리밖에 못 모았어요. 1,000마리도 못 채웠네요. 소가 농사 짓는데 필수적인 일꾼이긴 했지만 군사작전에 동원할 만큼 대규모로 길러낼 인프라나 기술 자체가 없었던 거군요. 맞아요. 몽골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지는 거죠. 당장 바다 건너서 일본 쳐야 되는데 파트너 국가가 수레끌 소 하나 제대로 못 구해오니까요. 몽골 황제가 엄청 화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몽골은 답답한 고려를 탓하기보다는 그냥 직접 해결책을 들고 들어와 버립니다. 직접이요? 네. 몽골 제국 내에 가축을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기르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치라고 불렀는데 이 하치들을 고려로 대거 파견한 거죠. 와, 전문가들을 한반도에 투입했군요. 이 사람들이 오면서 본격적인 목축업 혁명이 시작된 건가요? 네,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이식해버렸어요. 구체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거세였습니다. 숫소들을 거세하는 기술이요? 네, 과거 고려서들은 야생성이 강해서 성질이 엄청 사납고 다루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치들이 수소 생식기를 제거하는 선진적인 거세 기술을 딱 도입하니까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들면서 소들이 엄청 온순해졌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공격성에 쓰이던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체격을 막 키우고 지방을 축적하는 데 쓰이게 되죠. 지방이 축적되면 당연히 육질도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와, 진짜 과학적이네요. 근데 이 많은 소들을 어디서 다 키운 거예요? 좁은 우리에 가둬 키운 게 아니라 하치들이 제주도를 아주 완벽한 거대 방목장으로 개조해버립니다. 제주도요? 사방이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가축이 도망갈 염려도 없고 방목하기 진짜 최고잖아요. 네, 섬 전체를 유목 시스템의 거대한 공장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기록을 보면 탐라목장의 소와 말이 들판에 가득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아까 그 고기 좋아했다던 이재훈도 직접 보고 묘사했다면서요. 관가와 사가의 소와 말이 들에 가득하다고. 맞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역사의 흐름이 진짜 아주 묘하게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몽골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소를 증식시켜 놨는데 정작 그토록 원했던 일본 원정은 태풍, 그 카미카제 만나면서 완전 참담한 실패로 끝나버리잖아요. 아, 맞다. 원정이 취소됐죠. 그럼 전쟁하려고 제주도에서가 엄청나게 길러둔 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냥 고려에 다 남아버린 거네요. 네. 사실 고려가 예의를 갖춘다고 몽골 황제 생일 선물로 이 소들을 정성껏 보냈거든요. 근데 몽골 황실에서 공식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해요? 자기들이 키운 최고급 소들인데. 몽골인들은 특유의 부드럽고 기름진 양고기를 압도적으로 선호했어요. 소고기는 질기고 뻣뻣한 하급고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고기가 좋으니 앞으로 소는 그만 보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잠깐만요. 청취자님, 이거 진짜 역사의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작 몽골 사람들은 소고기 맛없다고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억지로 남겨준 그 선진 목축 기술 덕분에 고려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질 좋은 소고기를 얻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몽골의 전쟁 실패랑 그들의 양고기 취향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고려는 몽골에 소를 바쳐야 하는 무거운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와, 대박이네요. 네. 제주도라 한반도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수많은 소들이 고스란히 고기 맛에 눈뜬 고려인들의 식탁 위로 쏟아지게 된 거예요. 평생 논밭이나 갈던 힘든 일꾼이었던 소가 이제는 입에서 살살 녹는 최고의 미식으로 인식되는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거군요. 수요와 공급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근데 청취자님, 역사라는 게 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진 않잖아요? 식욕이라는 게 한번 빵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데 고기 굽는 맛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고려 사회에 분명히 부작용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공급이 늘었다고는 했지만 고기에 중독된 사람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설마 다 먹어 치운 거예요? 네, 식용으로 기른 소를 다 먹고도 모자라서 기어이 농사를 지어야 할 소, 그러니까 농어까지 마구잡이로 도축해 먹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농경국가에서 밭 갈아야 할 소를 잡아먹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트랙터를 분해해서 바비큐 해먹은 거잖아요.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아닌가요? 완전 위기였죠. 오죽하면 1325년의 충수광이 제발 소 좀 그만 잡아먹어라. 손님 대접이나 제사에는 소 대신 닭이나 돼지, 오리를 써라. 이렇게 공식 금지령까지 내렸겠어요. 아, 왕이 직접 나서서 말렸군요. 근데 이미 소갈비의 완벽한 마블링 맛을 알아버렸는데 닭이나 오리가 입에 차겠습니까? 절대 안 차죠. 사람들의 소고기 사랑은 멈추질 않았어요. 결국 1362년 공민왕 때는 아예 금살도감이라는 임시 관청까지 설치를 합니다. 금설도감이요? 오직 소 도살을 막기 위해서 경찰서 같은 정부기관을 새로 하나 뚝딱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집착이 심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소고기에 미쳐 있었던 걸까요? 그냥 고기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도축 기술의 진화가 있었다는 부분이 전 제일 소름 돋더라고요. 맞아요. 초기 고려 시대의 도축 방식이랑 몽골의 영향을 받은 후반기 도축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불교 국가일 때는 전문적으로 가축 잡는 기술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북송사신 서긍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고려인들은 소를 잡을 때 산채로 불에 던지거나 몽둥이로 수십 대를 때려잡았다고 해요. 와, 산채로 불에 던지거나 몽둥이로요? 소가 죽기 전까지 진짜 엄청난 공포랑 고통을 느꼈을 텐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도 크지만 과학적으로 봐도 고기 맛에 치명적이지 않나요? 매우 치명적입니다.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면 체내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근육이 극도로 경직되거든요. 근육이 뭉치면 고기가 엄청 질겨지잖아요. 게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죽으면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근육 속에 피가 그대로 엉겨붙어 버려요. 젖산도 막 쌓이고요. 아, 피를 제대로 빼지 못하니까 고기에서 엄청 심한 피비린내랑 누린내가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금값 같은 후추를 300근이나 수입해야 됐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향신료로 덮지 않으면 먹기가 힘들었던 거죠. 아하, 퍼즐이 맞춰지네요. 근데 그 끔찍했던 도축 방식과 고기 맛이 갑자기 어떤 계기로 마법처럼 확 바뀌게 된 겁니까? 그 변화의 중심에는 화척 혹은 양수척이라고 불리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화척이요?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고려 초기부터 북방에서 넘어온 유목민 출신들인데요. 정착을 안 하고 수초 따라다니면서
버드나무로 바구니 짜서 파는 하층민들이었어요. 주류 사회에 전혀 못 끼는 약간 아웃사이더들이었네요. 네, 그랬는데 육식 수요가 딱 폭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목민 특유의 가축 다루는 기술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 겁니다. 와, 사회 최하층 아웃사이더들이 몽골발 육식 열풍 덕분에 한순간에 국가 필수 기술직, 그러니까 최고급 도축 전문가 집단으로 떠오른 거군요. 이 화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를 잡았길래요? 이들이 몽골의 선진 도축법을 고려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는데요. 본래 몽골에서는 양 같은 작은 가축 잡을 때 가슴뼈 밑을 예리한 칼로 딱 찔러서 횡격막을 끊는 자격법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500kg 넘는 소한테 그 방식을 쓰면 소가 발버둥 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를 잡기 위해서 타격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타격법이요. 어떻게 치는 건데요? 아주 거대한 망치로 소의 이마, 정확히는 미간의 급소를 타격해서 단번에 뇌진탕을 일으켜 기절시키는 방식이에요. 사료에 보면 충해왕 때 서역계통인 회외인들이 이 방식을 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망치로 미간을 때려서 한 번에 기절시킨다. 이거 언뜻 들으면 좀 잔인해 보이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과학적인 원리잖아요. 매우 과학적이죠. 뇌사 상태에 빠져서 순식간에 의식을 잃으니까 소는 공포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아, 그러면 근육 경직도 안 일어나고 스트레스성 젖산 분비도 안 되겠네요? 게다가 의식은 잃었지만 심장은 아직 미세하게 뛰고 있거든요. 이때 경동맥을 딱 절개하면 심장의 펌프질 덕분에 체내의 피가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게 밖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와, 몽둥이로 때려잡을 때 그 근육에 갇혀있던 피비린내랑 뻣뻣함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군요. 피가 완벽하게 빠지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니까 결과적으로 고기 풍미랑 육질이 이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지는 거죠. 결국 이 정교한 도축 기술이 고기 맛의 한계치를 완전히 돌파해버렸네요. 그 완벽한 맛을 한번 봐버렸으니까 고려인들이 나라가 망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금살도감을 비웃으며 농우를 잡아먹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억눌렸던 식욕이라는 불씨에 몽골의 하치들이 남기고 간 3,000마리의 소와 인프라가 기름을 붓고 화척들이 완성한 타격법이라는 기술력이 불꽃을 피운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의 결합이네요.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기적처럼 딱 맞물리면서 형성된 육식 문화가 그대로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세밀하게 부위별로 쪼개 먹고 갈비와 내장에 열광하는 식문화에 아주 단단한 뼈대가 된 거예요. 아,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단순한 요리 역사를 본 게 아니라 13세기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문명의 충돌을 목격한 겁니다. 30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리고 150년이라는 그 굴종의 아픈 역사가 있었죠. 네, 역사가 참 묘해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역설적이게도 하치라는 목축 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화척이라는 도축의 장인들을 우리 역사에 아주 깊숙이 이식시켰으니까요.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불판 위에서 고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짜 고기 러버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아픈 역사가 우리 식탁이 풍성하게 만들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청취자님, 다음번에 좋은 분들이랑 고깃집 가셔서 지글거리는 숯불 위에 갈비나 곱창을 탁 올리실 때 오늘 들으신 13세기의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 한 점 안에요. 대륙을 호령하던 제국의 전쟁, 그들의 예상치 못했던 고기 취향, 그리고 맛을 향한 인간의 지독한 집념이 모두 녹아들어 있으니까요. 고기 맛이 한층 더 깊어질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저희 집중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사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님께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150년 동안의 몽골과의 강제적인 교류가 철저한 채식 위주였던 한 국가의 DNA를 소고기 집착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송두리째 박힌 거였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트렌드나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수백 년 뒤 우리 후손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으로 굳어지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현대판 13세기 몽골 같은 존재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